지금 경기 불황인데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요. 집값이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 현재의 부동산 주기를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광기가 있었잖아요. 부동산 광풍이 불었잖아요. 2021년 패닉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많이 내서 부동산 사는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못 오르고 주춤주춤 하다가 이제 하락하니까 이제 겁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패닉이잖아요. 공포 분위기. 2022년부터는 이제 빠르게 하강하다가 2020년 하반기에는 붕괴가 왔잖아요. 뭐 심지어 어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반토막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급매물이 다 사라졌어요. 이 얘기는 붕괴는 끝났다. 이제 장기 정체기에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안 떨어져.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지금 사고 싶은 사람도 이 사람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 앞으로 오를 거잖아.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잠시 올라요. 주식하고 똑같다니까요. 특히 경제 파국이 눈앞에 있을 때는 그 등락이 더 빈번해. 더 많이 오르기도 하고 더 많이 꺾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경제든 세계 경제든 지금 물밑에서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하고 있어서 유동성이 수축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고점을 좀처럼 돌파하기 힘들어요. 우리 경제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세계적인 금리 위기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봐요. 더블딥 온다니까요. 더블딥이 오게 되면 지금 산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하시려거든 주기를 좀 보시고 투자하시면은 큰 손해 안 봐요. 1차 주기는 1956년, 57년도에 광기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부정선거, 4.19 혁명, 5.16 쿠데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다음 주기를 완성을 못했어요. 1965년, 66년, 67년도에 또 광기가 한 번 와요. 그리고 68년 패닉, 69년 붕괴가 와요. 그 다음에 장기 정체. 그래서 75년, 76년, 77년 또 한 번의 광기, 78년 패닉, 79년 붕괴. 그 다음에 또 장기 정체. 그래서 1985년, 86년, 87년, 그 다음에 88년까지. 이때는 왜 이렇게 주기가 길어졌냐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 성장률이 연평균 성장률이 11%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축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풍부해진 유동성이 그걸로 이제 미친 듯이 이제 부동산에 막 주식을 산 거군요. 당시에 광기가 4년에 걸쳐서 이렇게 벌어져요. 광기가 왔다 그러면 두세 배 이상 주택값이 올랐을 때 특히 투기 지역 중심으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56년도에는 서울 사대문안, 65년도 이때에는 그 한강 이북, 그리고 70년대에는 강남, 그리고 80년대에는 이제 저 신도시 중심으로 89년 패닉, 90년 붕괴, 장기 정체 했다가 95년, 96년도에 또 투기가 일어날 뻔 하다가 외환위기 진행. 그래서 주기가 완성이 안 돼요. 그리고 장기 정체. 그 다음에는 이제 2005년, 2006년, 2007년 광기, 2008년 패닉, 2009년 붕괴,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2018, 19, 20 광기, 21년 패닉, 22년 붕괴, 23년부터 장기 정체. 그렇게 해서 지금 장기 정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정체기의 초반에는 항상 등락이 심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면 이제 잠잠해졌다가 오히려 약간의 하락세를 다시 2, 3년 정도 지속을 했죠. 그게 역사적 경험이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해 보시면 좋아요. 강남 부동산도 확 하고 폭이 깊게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그 상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노후를 대비해서 자산의 거의 70%를 부동산으로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걸 버텨내요. 이자 부담을 안고라도 거의 버텨내요. 우리 영끌족들도 거의 버티고 있잖아요. 언젠가 다시. 거의 내 전 재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잖아요. 그 집 가격이 대출 금액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집을 은행에다가 돌려주면 그 빚이 탕감이 돼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은행도 책임지라는 얘기죠. 니들이 대출해줬으니까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빚을 줬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
집을 은행에다가 갖다가 돌려줘요. 그럼 은행은 그걸 시장에 내놔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가격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좀처럼 안 벌어져요. 어떻게든 버텨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사례가 없어요. 어느 정도 떨어져서 계속 지켜져요. 다른 나라에서 덜 떨어지고 지켜진다고요.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그런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집이 없으신 분들과 1주택자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거든요, 이 영상을. 어떻게 좀 방향을 가져가시면 좋을까요? 무주택자분들이 사셔야 되는지, 1주택자분들이 팔고 전세 월세로 가야 되는지. 집 팔면 그 돈 금방 사라져요. 웬만하면 버티시라고 저는 그렇게 권고드리고 싶어요. 무주택자 분들은 어떻게든 월세 말고 전세 들어가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택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전세금도 계속 올라요. 그래서 그 오른 전세금이 나중에 집을 살 때 종잣돈 역할을 해요. 내가 23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싶잖아요. 가고 싶죠. 30평대 아파트 살고 싶은 분들은 40평대에 살고 싶잖아요. 또 서울 변두리에 살고 계신 분들은 또 강남 집 사고 싶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그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월세에 사신 분들은 전세로 옮기시고 전세 사시는 분들은 내가 살 집이라면 지금이라도 사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죽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치료할 수도 있죠. 네. 얼마나 유능한 의사가 얼마나 적절한 처방을 얼마나 신속하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제 건강이 얼마나 악화될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진행되는데 여기에 대한 처방이 얼마나 적절하냐, 얼마나 신속하냐에 따라서 그 뒤에 나타날 타격이 얼마나 크냐, 경기 하강의 속도가 얼마나 깊냐, 이걸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가 어떤 말씀도 못 드려요. 다만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트리거가 어디에서 터지든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할 곳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 상반기에 경기 후퇴를 이미 겪었어요. 그때 금리가 진행을 됐어요. 그걸 이제 잘 차단해 냈는데 대증적인 요법에 불과해요. 근원 치료가 안 돼 있어요. 대증요법은 잘못하면 만성질환을 일으켜요. 미국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제 간에 문제가 있어서 열이 올랐어요. 여기에다 해열제 먹어봐요. 의미 없죠. 간이 더 나빠져 병이 더 심해지잖아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 미국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 미국을 이탈하고 그러는 즉시 미국의 유동성은 수축돼서 신용파괴가 작동을 해서 금융위기를 진행시킬 거 아니에요. 그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서 처방을 해서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면 달러는 강세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 처방을 해야 되는데 자꾸 고금리 강달러 정책, 억지로 그 정책을 펼치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은 이런 정책도 쓰기 어렵고 저런 정책도 쓰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 있어요. 예, 지금은 그 경제 정책이 이제 금리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지금 낮추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달러는 당연히 약세로 돌아서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 미국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펴서 미국이 이탈해요. 그럼 금리가 급속하게 진행이 돼요. 그렇다 해서 기준금리를 올려봐요. 미국 국채와 MBS 가격이 추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금융기관들의 자기 자본 비율로도 인정을 해주고 현금 보유 비율로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거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를 해뒀어요. 근데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그 MBS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떨어져 와요. 그러면 금융기관들의 경영수지가 금방 악화되고 그러면 어느 은행에선가 경영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된 데는 파산에 이를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가 바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더블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기 전에 뭔가 신호가 있나요? 더블딥 오기 전에. 그거는 아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그 지표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달러 인덱스 2개월 이상 약세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엔화 환율이 2개월 혹은 3개월 이상 약세를 그러니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시그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고 좀 유심히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이제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와닿게 우리가 좀 대비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경제학자가 이 말씀들이 참 난처한데 저한테 흔히 물어봐요. 경제 공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하죠, 사실. 경제학이 지금 실용성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가격이론, 소득이론, 통화금융이론, 국제교육이론 이게 전부 다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요. 우리 정부가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증가한다고 믿고 있잖아요. 이것도 경제학이 가르치는 그대로예요. 틀렸어요. 현실을 보면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오히려 환율이 떨어질 때 수출은 늘어요. 그 현재의 경제학에서는 기업이 망하는 것도 인정을 안 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1,300원이다. 그러면 100달러치 수출하던 기업은 13만 원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럼 9만 원밖에 못 벌잖아요. 그럼 그 수출기업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150달러짜리를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걸로도 안 돼. 그러면 200달러짜리를 개발을 해요. 결사적으로 나서면 누구도 감당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망하기 때문에 강한데 그 사실을 경제학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정책 당국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해야 수출도 증가하고 경기도 호전된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경제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그걸 물을 때마다 답답한 심정인데 저는 그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다른 거 다 놔두고 역사 공부나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경제 흐름에 대한 역사 공부.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금융 위기에 대한 저서들은 많아요. 조금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이런 책들, 혹은 대공황에 관해서 쓴 책들, 이런 책들을 읽으시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으시면 돼요. 금융위는 이렇게 진행되는구나.